1762년 뒤주 앞에서 울부짖은 단 한 사람. 서기 1762년 이모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창덕궁 휘령전 앞마당을 덮쳤습니다. 왕이 친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려는 전대미문이 사태. 서슬 펄언 영조의 분노 앞에 모든 대신은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던 그 공포의 침묵 속에서 한 남자가 빗줄기를 뚫고 뛰쳐나와 왕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전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어찌 아비가 아들을 나무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훗날 만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입니다. 물러가라. 번암, 너 또한 죽고 싶은 것이냐? 내 자식을 내가 처단하겠다는데 일개 신하가 감히 나란 일에 간섭하려 들어? 전하께서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자 저하는 이 나라의 국본이십니다. 저하를 뒤주에 가두는 것은 조선의 미래를 가두는 것입니다. 전하, 제발 이 비극적인 결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국본, 죄인을 옹호하는 자 또한 죄인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끌어내고 파직하라. 다시는 대궐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질질 끌려나가는 채제공의 등 뒤로 무거운 뒤주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는 그 소리는 조선의 한 시대를 닫는 소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저 멀리 정각 그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10살 난 소년 세손, 훗날의 정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채제공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건 단 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 보위에 오른다면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다시 부를 것이다. 세월이 흘러 14년 뒤 사도세자의 아들이 보위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빗속에서 파직당해 쫓겨났던 번암 채제공이었습니다. 80평생을 오직 한 사람, 정조를 위해 살았던 남자. 노론의 거대한 벽에 맞서 홀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도맡아 하며 독상의 전설을 썼던 조선 최후의 거목. 번암 보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대가 내 아버지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이제 조선의 개혁으로 갚아주려 하오. 나와 함께 하시겠소? 전하, 소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하의 칼이 되어 저들을 베고 새로운 조선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명회처럼 권력을 설계한 자가 아닌 권력을 정의를 위해 지켜냈던 조력자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정조의 눈물을 닦아주고 조선의 상업 지도를 바꾸고 화성이라는 기적의 성벽을 쌓아 올린 남자. 정사의 기록이 증명하는 가장 뜨거웠던 충신, 번암 채제공의 80년 대서사시를 지금 시작합니다. 정조의 세손 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 벽파들은 세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만 나면 그를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밤마다 암살의 공포에 떨며 책을 읽던 정조에게 채제공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다가갔습니다. 번암, 밖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저기 서 있는 무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베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내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죄인의 핏줄이라 병약하다며 수군댑니다. 저하시여, 저들은 저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저하께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저하, 하나만 약조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저들에 대한 증오도
저하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기십시오. 저들이 무례하게 굴수록 더 너그럽게 대하시고 저들이 위협할수록 더 당당하게 학문을 논하십시오. 완벽한 군주의 모습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웃으라고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 앞에서 웃으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굴욕이 아닙니까? 아니옵니다. 그것은 훗날의 복수를 위한 인내입니다. 지금 저하가 휘두르는 칼은 종이칼에 불과하지만 참고 견디며 갈아낸 칼은 조선 전체를 벨 수 있는 보검이 될 것입니다. 저하께서 웃으실 때 소신은 뒤에서 저들의 칼날을 몸으로 막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저하의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채제공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론의 수장들이 채제공을 찾아와 세손과 거리를 두라고 회유하고 협박할 때마다 그는 서리빨 같은 기세로 맞섰습니다. 어느 날 노론의 핵심 인물이 채제공을 은밀히 불러 물었습니다. 번암, 자네는 어찌 그리 고집불통인가? 이미 죽은 세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어 봐야 자네 가문만 멸할 뿐이네. 지금이라도 우리 편에 서게. 그러면 영의정 자리도 머지않았네. 대감, 제 자리가 탐났다면 애초에 이 길을 걷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권력을 쫓는 개가 아니라 왕실의 도리를 지키는 선비입니다. 세손 저하는 조선의 적통이십니다. 적통을 지키는 것이 반역이라면 기꺼이 그 반역자가 되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대감 기억하십시오. 해는 반드시 뜹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지요. 채제공의 이 단호한 태도는 세손에게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채제공의 뒷모습을 보며 신하란 저러해야 하는구나를 배웠고 채제공은 정조의 눈빛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왕과 신하가 마음으로 피를 나눈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2500자의 기록이 증명하는 이들의 첫 만남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P의 숙청과 채제공의 귀환. 1776년 3월 10일 조선의 제21대 국왕 영조가 승하하고 드디어 세손 정조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경희궁 숭정전에서 열린 즉위식은 축제라기보다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노론 대신들은 정조의 입술만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 용상에 앉은 정조가 대신들을 차갑게 훑어보며 역사에 기록될 서늘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또한 효장세자의 뒤를 이었으니 의리상으로는 변함이 없으나 내 가슴속 깊은 곳의 슬픔은 어찌할 수 없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혈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자신을 죄인의 아들이라 부르며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정조는 그 즉시 첫 번째 어명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지방으로 쫓겨나 있는 채제공을 불러오라. 한달음에 달려온 채제공이 대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4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파직당해 끌려나갔던 그 문을 다시 통과하는 그의 가면은 남달랐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눈을 피해 채제공을 은밀히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번암, 보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웃으며 버텼고 그대가 말한 대로 책을 놓지 않았더니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하,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버텨내신 전하를 뵈니 소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신이 전하의 칼이 되어 저들이 어지럽힌 법도를 바로잡겠습니다. 번암, 나는 잊지 않았소. 내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긁어대던 그 소리를.
나를 죽이려고 밤마다 내 처소 천장을 걷던 자들의 발소리를 이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요. 그대가 그 선봉에 서주시오. 정조는 최재공을 형조 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수사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쥐어준 것이죠. 최재공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조의 즉위를 방해하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홍인환과 정우겸을 추국장으로 끌어냈습니다. 번암, 자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나도 영조대왕의 명을 따랐을 뿐이네. 이건 사적인 보복이야. 대감, 사적인 보복이라 하셨습니까? 대감은 세손 저하께서 글을 읽으실 때 죄인의 아들이 배워서 무엇하냐며 조롱하셨고 저하의 처소에 자객을 보낸 자들과 결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조대왕의 명이었습니까? 아니면 대감의 탐욕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라법은 명확합니다. 왕실의 적통을 위협하고 국본을 흔든 죄, 그것은 대감의 목 하나로도 부족한 대역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 사도세자, 저하의 넋을 달래고 주상 전하의 앞길을 맑게 씻어낼 것입니다. 최재공의 서리빨 같은 수사의 노론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관련된 모든 자를 극형에 처하고 그 가문을 멸하려 했죠. 이때 복수의 칼날을 쥐고 있던 최재공이 정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번암, 왜 멈추는 것이오? 저들은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오. 저들의 삼족을 멸해도 내분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오. 전하,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분노로 저들을 다 죽이신다면 전하는 복수하는 군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시되 남은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푸신다면 전하는 정의로운 군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하, 저들의 피로 궁궐을 적시는 대신 저들의 눈물로 전하의 성은을 칭송하게 만드소서. 번암, 그대는 어찌 내 마음보다 백성의 눈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오? 그것이 전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진정한 성군이 되셔야만 사도세자 저하의 명예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신을 믿고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최재공의 이 간곡한 만류 덕분에 정조는 광기 어린 보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정조는 최재공을 통해 법치를 확립했습니다. 처벌할 자는 확실히 처벌하되 억울한 연좌제는 최소화하며 민심을 얻은 것이죠. 2500자에 달하는 제2장의 기록은 분노에 휩싸인 젊은 왕과 그 분노를 개혁의 힘으로 승화시킨 늙은 신하의 치열한 심리전이자 위대한 협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홀로 조정을 이끌다 마이너스 전설의 독상체제. 1788년 정조의 개혁에 반발한 노론 세력들이 초강수를 둡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일시에 사직서를 던지고 조정을 비워버린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와 모든 장관이 한꺼번에 파업을 선언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조정은 마비되었고 대신들의 빈자리는 정조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정조는 떨리는 손으로 최재공을 지목합니다. 최재공을 우의정에 임명한다. 그리고 영의정과 좌의정의 직무까지 모두 그에게 맡기노니 오늘부터 조정의 모든 대소사는 번암의 결재를 거쳐 나에게 보고하라. 조선 5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바로 독상상 체제의 출범이었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노제상 최재공은 텅 빈 의정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비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혼자서 세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혼자서 그 많은 서류를 다 보시려면 잠잘 시간도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쓰러지는 것이 걱정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다 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가서 자네 상전들에게 전하게. 이 늙은 채제공의 눈이 살아있는 한 조선의 행정은 단 1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자네들이 버리고 간 책임,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다 채울 것이네. 채제공 실제로 하루에 단 3시간만 자며 산더미 같은 국정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문제부터 군사훈련, 외교 문서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정조는 수시로 밤늦게 채제공을 찾아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번암, 그대의 머리카락이 더 희어졌구려. 나 때문에 이 노구를 이끌고 고생이 너무 많소. 저들이 그대를 독재자라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니 가슴이 아프오. 전하, 욕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바위처럼 남아야 합니다. 제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전하의 개혁이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만고의 간신이 되겠습니다. 전하, 저를 믿으시고 더 과감하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독상 체제는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채제공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정조에게는 노론의 간섭 없이 개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채제공은 홀로 조정을 지키며 신의 통공의 이론을 완성했고 화성 축조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에 채제공을 조선을 등에 업고 걷는 거인이라 묘사했습니다. 신의 통공의 기적 마이너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기득권은 없다. 서기 1791년 정조 15년 도성 한양의 물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쌀 한 돼, 소금 한 줌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랏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이것은 흉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전 상인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칼날, 금난 정권 때문이었습니다. 관청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물건을 팔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면 상인들이 직접 난전길거리 장사할 단속해 물건을 뺏고 매질까지 할 수 있었던 이 권한은 이미 노론 세력의 거대한 자금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번암 보시오. 도성 백성들이 쌀을 사지 못해 아이들에게 물만 먹이고 있다고 하오. 저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노론 대신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매점매석하고 금난 전권을 휘두르며 경쟁자들을 싹을 자르고 있단 말이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조선이란 말이오. 전하, 종기가 골맞을 때는 고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저들의 금난 전권은 이제 상도를 넘어 국도를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종기를 도려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아주십시오. 금난 전권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법도요.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노론 전체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소리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소? 또다시 사직서를 던지며 대궐 앞을 메울 것이요. 저들이 사직서를 던진다면 저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전하, 욕은 이 늙은 채제공이 다 먹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의 어버이로 남으소서. 이것이 소신이 독상으로서 전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채제공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도성 안의 핵심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노론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상인들은 재상인 채제공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대감, 금난 전권을 폐지하신다니요? 그것은 나라에서 우리 시전에 준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대가로 받은 권리를 뺏으신다면 우리 시전은 당장 문을 닫을 것이고 나라의 재정은 파탄 날 것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이놈들, 내 놈들이 말하는 정당한 권리가 백성들의 입에 들어갈 쌀을 가로막고
가난한 과부가 파는 나물 보따리를 빼서 발로 짓밟는 것이더냐? 나라의 재정이 백성들의 피눈물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나라의 곳간을 비우겠다. 하지만 대감, 이는 노론 대감들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용인하신 노론 대신들? 그래, 가서 똑똑히 전해라. 오늘부로 체제공의 명령이다.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상인의 금난 전권은 폐지한다. 누구든 자유롭게 물건을 떼어다 팔 수 있고 누구든 정직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다. 만약 이를 방해하는 상인이 있거나 뒤에서 조종하는 관리가 있다면 내 직접 형조의 칼을 들고 그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당장 물러가라. 이것이 바로 조선 경제사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결단, 1791년 신해 통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도성의 저잣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억눌렸던 영세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물건 값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체제공을 시장 통로를 어지럽히는 간신이라 비난하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심한지 노론 벽파 수장 전하, 체제공이 상도의 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상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근본 없는 난전들이 판을 치면 조선의 근간인 성리학의 예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당장 이 조령을 취소하고 체제공을 처벌하소서. 그대들이 말하는 예도가 백성들을 굶기는 것이라면 나는 그 예도를 버리겠소? 체제공의 조치는 나의 조치요. 백성들의 명령이다. 시장에 쌀이 넘치고 소금이 흔해졌는데 무엇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인가? 그대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이 질서가 무너진 것인가? 정조의 강력한 비호 아래 신해 통공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 개혁으로 인해 조선은 전근대적 독점 자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생적인 상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혁을 통해 정조는 노론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라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하, 이제 백성들이 주막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전하의 성은을 노래합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조선의 국력입니다. 이제 경제를 바로잡았으니 다음은 전하의 꿈인 새로운 도성을 건설할 차례입니다. 번함, 그대의 해안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을 것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신해 통공은 단순히 경제 정책을 넘어 민생이 곧 정치의 근본이라는 정조와 체제공의 철학이 담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조실록은 이 시기 체제공의 공적을 시장을 맑게 하고 백성을 살찌운 100년의 대계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2500자에 달하는 사장의 기록은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한 노제상의 집념과 그를 믿어준 왕의 위대한 협치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축조 -74세의 노제상, 거대한 성벽을 쌓다. 서기 1794년 정조, 18년 정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책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한 수원을 새로운 개혁의 중심지로 만드는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벽 쌓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론의 근거지인 한양을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꿈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조의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총지휘할 책임자인 총리사 자리에 정조가 지목한 인물은 놀랍게도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영의정 체제공이었습니다. 번함, 이 성은 나의 효심이자 조선의 미래오. 하지만 조정의 반대가 너무나 심하오. 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느니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느니 온갖 핑계로 나를 가로막고 있소.
이 험난한 공사를 맡아줄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오. 70이 넘은 노구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오. 전하, 소신의 나이가 70이건 80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전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조선이 이 성벽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현장에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논한다면 저는 절약으로 답할 것이고, 저들이 노동력을 논한다면 저는 정당한 대가로 답하겠습니다. 전하, 저를 믿고 화성 축조의 전권을 맡겨주십시오. 대신들은 비웃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현장에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한양에서 조롱 섞인 상소를 올렸죠. 하지만 최재공은 보란듯이 화성 현장에 내려가 거적대기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아 대신 공사장 옆 작은 초막에 머물며 인부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흙먼지를 마셨습니다. 74세의 영의정이 직접 돌의 강도를 검사하고 성벽의 각도를 재는 모습에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정관리 벽파 세력 대감, 채통을 지키십시오. 일국의 영의정이 어찌 이런 험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십니까? 그냥 한양에서 보고만 받으셔도 될 일을. 대감은 이 돌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 돌 하나하나에 백성들의 땀이 서려 있고 임금님의 눈물이 배어 있네. 책상 앞에 앉아 숫자나 맞추는 것이 재상의 도리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백성들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도리인가? 가서 자네 상전들에게 전하게. 최재공은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양 땅을 밟지 않겠다고 말이네. 최재공은 공사 과정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양용 같은 젊은 인재들이 제안한 거중기를 적극 도입하여 인부들의 고통을 줄였고, 무엇보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임금 지불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성을 쌓는 일은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고역이었으나 최재공은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내 성을 쌓는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부 석수 대감님, 정말로 저희 같은 천한 놈들에게 품삯을 다 주시는 겁니까? 예전엔 나라 일이면 무조건 불려가서 매 맞으며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말입니다. 자네들이 쌓는 이 돌은 임금님을 가두는 담장이 아니라 자네들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네. 고생이 많은 줄 아네. 임금님께서는 자네들의 노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네. 여기 이 돈은 자네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이니 부끄러워 말고 가져가게나.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이 늙은이에게 말하게. 인부 석수 대감님, 조선 천지에 이런 재상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목숨 걸고 이 성을 최고로 튼튼하게 쌓아 올리겠습니다. 최재공은 겨울에는 추위에 떠는 인부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었고, 여름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조에게는 매일같이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성벽의 높이, 포루의 위치, 심지어 나무 한 그루 심는 위치까지 정조와 논의하며 화성을 완벽한 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조실록은 당시 최재공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리사 최재공은 늙은 몸을 잇고 현장을 누비니 그 정성이 도를 감동하게 하여 공사가 기적처럼 빨라졌다. 결국 화성은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진 2년 9개월 만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완공되던 날 정조는 화성을 방문하여 최재공과 함께 서장대에 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펼쳐진 견고한 성벽과 활기찬 백성들의 마을을 바라보며 정조는 곁에 서 있는 백발의 노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번암, 보시오. 우리가 해냈소. 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꿈이 여기 눈앞에 펼쳐져 있소. 70세가 넘은 그대가 이 험한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성벽을 보지 못했을 것이오. 전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의 굽히지 않는 집념이 이 돌들을 모았고 백성들의 전하를 향한 사랑이 이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소신은 그저 전하의 꿈이 흔들리지 않게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이 성은 조선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수백 년을 버틸 것입니다. 고맙소, 번암. 정말 고맙소. 그대는 나의 신하가 아니라 나의 동반자요. 나의 아버지와 같소. 화성 축조는 조선 건축 기술의 정점이자 정조와 채제공이 꿈꿨던 민본 정치의 실사판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흙먼지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채제공. 그의 정성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정조라는 군주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정신적 성벽이 되었습니다. 5장의 2500자는 늙은 거인의 땀방울이 어떻게 역사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 마이너스 서학의 폭풍과 노론의 마지막 발악. 수원 화성이 완공되고 정조의 개혁이 조선 전역으로 뻗어나가던 1790년대 후반. 기득권을 잃고 숨을 죽이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은 정조와 채제공을 단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학, 즉 천주교였습니다. 당시 채제공이 이끌던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서양의 학문과 종교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1791년 부모의 제사를 거부한 진산 사건이 터지자 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제공을 사학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정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지 노론 벽파 수장 전하, 나라의 근간인 효와 예가 무너졌습니다. 채제공이 아끼는 남인놈들이 조상의 제사를 폐하고 서양의 괴이한 학문에 빠져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수장인 채제공이 뒤에서 묵인하고 조종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채제공을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어 종묘사직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그대들은 지금 백성의 삶을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영의정을 제거하려는 것인가? 제사를 폐한 자들은 이미 국법으로 다스렸거늘 어찌하여 그 책임을 이른이 넘은 노재상에게까지 묻는단 말이오? 전하,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조선의 근본을 부정하는 역모입니다. 채제공을 지키려 하신다면 전하 또한 성리학의 군주임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명의 유생이 지금 궐 밖에서 석고대죄하며 채제공의 처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소서. 상황은 정조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이 연일궐 앞에 엎드려 채제공을 죽이라고 울부짖었고 조정의 업무는 마비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동력인 남인 세력 전체가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채제공은 자신 때문에 정조가 곤란에 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홀로 정조를 찾아가 독대를 청했습니다. 전하, 이제 소신을 버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전하의 개혁을 멈추는 것이고 그 길목에 서 있는 저 채제공을 치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수록 전하의 앞길은 더 험난해질 뿐입니다. 부디 저를 파직하시고 서학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저들을 달래소서. 번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그대를 어찌 버린단 말이오? 그대는 나의 팔다리요. 나의 심장과 같소. 저들이 노리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라는 방패를 치워버리고 나를 직접 공격하려는 것이요. 내가 그대를 내보낸다면 나는 평생을 저들의 꼭두각시로 살게 될 것이요. 전하, 소신은 이미 78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화성이 완공되었고 이제 막 새로운 조선이 싹을 틔우려는데 저 때문에
그 싹이 밟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전하, 소신을 유배 보내시고 저들의 분노를 잠재우소서. 그것이 전하를 지키는 소신의 마지막 충절입니다. 아니요. 나는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소. 저들이 서학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나는 정학으로 맞설 것이요. 성리학을 더 바르게 세워 서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요. 번암, 그대는 그저 내 곁에 서 있기만 하시오. 저들이 쏘는 화살은 내가 맞겠소. 그대가 없는 용상은 나에게 가시방석일 뿐이요. 정조는 실제로 자신의 권위를 걸고 채제공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서학은 학문적 호기심일 뿐이며 법을 어긴 자만 처벌하면 된다는 논리로 노론의 파상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채제공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면 유생들이 침을 뱉었고 그의 집 대문에는 사학의 괴수라는 낙서가 도배되었습니다. 78배 노재상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며 밤마다 정조의 개혁안을 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토록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나는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꿈을 지키는 것이란다.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 임금님께서는 저 늑대 같은 대신들 사이에서 홀로 싸우셔야 한다. 이 늙은 아비의 명예가 깎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임금님의 뜻이 꺾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지. 나는 죽는 날까지 전하의 외로운 칼날이 되어드릴 것이다. 채제공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학 박해라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가 버텨준 덕분에 정조는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오가작 통법과 장영령의 강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정조실록은 이 시기의 채제공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라고 칭송했습니다. 6장의 2500자는 기득권의 비열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왕과 신하의 뜨거운 동지에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쳐 대업을 지키려 했던 노재상의 처절한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퇴장 마이너스 나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서기 1799년 정조 23년 정월 한양 도성에는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온몸으로 지탱해온 노재상 채제공은 여든의 고령으로 병석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평생을 권력의 한복판에서 풍파를 겪어온 그의 방은 의외로 검소하고 조용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위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조, 자신의 주군이자 동지였던 그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상소였습니다. 아들아, 내 정신이 아직 명징할 때 받아 적어라. 전하께 올리는 마지막 글이다. 전하, 소신 이제 먼저 가옵니다. 사도세자 저하의 넋을 달래고 새로운 조선을 보려 했던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부디 저의 죽음에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못다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소서. 화성을 지키시고 백성들의 입에 팝이 들어가는 것을 멈추지 마소서. 아버지, 제발 기운을 차리십시오. 전하께서 곧 어의를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어의가 온들 세월을 어찌 막겠느냐? 나는 전하를 만나 행복했다. 죄인의 아들이라 손가락질받던 그 어린 새손 저하가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되는 것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아들아, 전하께 전해라. 저의 충심은 죽어서도 화성의 성벽이 되어 전하를 지킬 것이라고. 1799년 1월 18일 조선을 흔들던 거인 번암 채제공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대궐에 전해졌을 때 정조는 마침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정조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고 한동안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정조의 통곡 소리가 대궐을 울렸습니다. 슬프도다. 하늘이 어찌 나를 이토록 버린단 말인가. 나에게는 오직 번암뿐이었거늘.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국사를 논하고 누구에게 내 진심을 털어놓겠는가. 번암, 어찌 나만 홀로 남겨두고 그리 가버렸소? 신하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그대들이 나의 슬픔을 아는가? 그대들은 번암이 죽기를 바랐겠지만 나에게 번암은 신하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었고 나의 방패였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부탁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내가 왕이 되어 외로울 때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단 말이오. 이제 조선의 기둥이 뽑혔으니 이 집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는가. 정조는 식음을 전폐하고 직접 제문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기리며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죠. 정조는 밤을 새워 채제공과의 30년 세월을 복기하며 눈물로 종이를 적셨습니다. 정조실록에 기록된 그 제문은 두 남자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대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형제였으며 나의 거울이었다. 이모년 그 비극의 날, 빗속에서 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부르짖던 그대의 모습을 나는 10살의 눈으로 보았노라. 그날 이후 40년 그대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대가 74세의 나이로 화성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는가. 이제 그대라는 거목이 쓰러졌으니 나는 누구를 의지해 이 험한 폭풍우를 헤쳐나갈꼬. 채제공이 죽었으니 이제 정조의 개혁도 끝난 셈이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범접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다르다. 죽은 채제공의 죄를 들춰내어 남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노론 대신 하지만 주상 전하께서 저토록 상심하고 계신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기회다. 전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실 때 채제공이 생전에 저지른 서학천주교, 옹호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산자는 죽은 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죽은 자는 산자의 짐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채제공의 장례가 치러지기도 전에 노론 벽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채제공을 사학의 수계로 몰아 관직을 박탈하고 부관 참시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죠. 정조는 이 비열한 공격 앞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채제공의 빈소에 직접 조문하며 그의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바친 공로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 저들이 번암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번암의 명예는 성벽처럼 단단할 것이다. 번암이 꿈꿨던 화성의 정신은 내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니 너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라. 채제공의 죽음은 정조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채제공이 세상을 떠난 뒤 정조는 급격히 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정조실록은 이 시기 정조의 상태를 마음의 기둥을 잃어 몸의 기둥까지 흔들리는 듯 했다고 기록합니다. 7장의 2500자는 조선을 지탱하던 노재상의 거룩한 퇴장과 그를 잃은 주군의 처절한 고독,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정치적 비극을 정사의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80년의 유산 마이너스 두 남자가 꿈꾼 조선은 아직 살아있다. 서기 1800년 정조 24년 6월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가 채제공이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을 지탱하던 두 거목이 한꺼번에 사라진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노론 벽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을 장악했고, 채제공이 그토록 아꼈던 남인 학자들은 신유박해라는 피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채제공이 쌓아올린 개혁의 성벽은 무너지는 듯했고, 조선은 세도 정치라는 긴 어둠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묻습니다. 과연 그들이 남긴 유산은 실패한 것인가? 선생님, 정조대왕과 채제공 대감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란 일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백성이 주인인 나라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까요? 화성은 이제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아니라네. 이 성벽을 보게나. 이 돌 하나하나에는 채제공 대감이 인부들에게 직접 나누어준 품삯의 기록이 배어 있고,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눈길이 서려 있네. 저들이 기록을 지우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이 돌에 새겨진 진심까지는 지우지 못했다네. 하지만 지금 조정은 다시 외척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네. 신의 통공으로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하던 그 기억, 화성 축조 때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던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조선은 다시 일어설 것이네. 채제공 대감은 80년 평생을 바쳐 그 기억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라네. 실제로 채제공과 정조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채제공은 화성 공사의 모든 과정을 화성 성역 의궤라는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못 하나에 얼마가 들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 책은 훗날 화성이 전쟁으로 무너졌을 때 이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행정과 백성에 대한 존중이 정사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채제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는 한명회처럼 권력을 설계해 자신의 가문을 번창시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희처럼 평탄한 시대를 이끈 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시기, 죄인의 아들인 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었고, 기득권의 저항을 온몸으로 막아낸 최후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채제공의 위대함은 조력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왕의 철학을 완성하는 생각하는 조력자였습니다. 정조가 흔들릴 때 그는 곧은 소리로 왕을 세웠고, 정조가 폭주하려 할 때 그는 눈물로 왕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4번째 정사 영상에서 그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리더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위대함은 그 곁을 지키는 조력자의 품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조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채제공이라는 거목이 폭풍우를 막아주었기 때문이며, 채제공이 대제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조라는 태양이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60분간의 긴 여정 어떠셨습니까? 80세의 나이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현장을 누비던 채제공, 정조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던 그의 충심.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신의와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에 대한 묵직한 답입니다. 버남, 우리가 꿈꿨던 조선이 지금 저들에게 닿았겠소? 전하, 200년 뒤에 백성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다시 길을 묻고 있으니 우리의 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 법이니까요. 정조의 눈물을 닦아주고 조선의 새로운 심장을 쌓아 올린 남자, 버남 채제공. 그의 80년 대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가 남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닳지 않는 화성의 성벽처럼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